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나를 발견하는 뇌과학, 사라 제인 블랙모어 지음, 이경아 옮김, 문학수첩에서 22년 3월 4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10대를 둔 부모이거나 혹은 앞으로 10대가 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자인 블레이크모어 박사는 여성과학자로서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심리학 및 인지신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책은 10대의 청소년기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매우 과학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청소년기를 특정 발달기로 본 첫 번째 심리학자는 미국의 스탠리 홀입니다. 20세기 초에 그는 청소년기가 사춘기인 12~13세에 시작되어서 22세에서 25세 사이에 끝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를 혹은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했던 학자입니다. 이 청소년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에 대한 평가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한 모든 포유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과 또 코끼리 실험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신의 10대를 돌아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2장에서는 자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아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자아감은 출생 후부터 서서히 발달한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자기 모습을 담은 영상보다는 자기와 같은 옷을 입은 또래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더 오래 눈길을 준다. 그리고 2살에 접어들면 자기 인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생후 18개월 된 아기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이러한 자아감은 사회적 자아가 됩니다. 즉,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어린아이에 비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춘기 딸을 지켜보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가 느끼는 창피함, 특히 부모에 의해 유발된 창피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창피한 감정이 청소년의 신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기에는 특히 초기에는 상상 속의 청중을 두고 살지요. 상상 속의 청중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타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보며 평가한다고 상상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수많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보면 이해되시죠?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평가를 받고 타인의 삶을 엿보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의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아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도 생겨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성, 인트로스펙션 혹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아를 성찰하는 내성력은 청소년기에 얼마나 발달할까 하는 연구가 2012년부터 저자의 연구에 의해서 탐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초기 청소년기보다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에 있어서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또래 친구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정에 관한 질문을 10에서 13세 아이들과 13세에서 17세 아이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10에서 13세 아이들은 친구들에게서 동지애도 느끼고 자극도 받고 정신적 도움도 받지만 또래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13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은 친구들의 평가가 자신이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그 시기의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또래로부터의 따돌림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에 든 딸이 왜 그렇게 창피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지, 중학교 이후에 친구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따돌림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소년의 뇌에 대해서 또 하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전전두엽 피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충동이 완화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 가까운 뉴런 신경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런 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 즉 수상돌기와 뉴런마다 붙어있는 시냅스는 뇌 발달 초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증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의 뇌에는 성인의 뇌보다 훨씬 많은 시냅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합부, 즉 시냅스의 과잉 생산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모든 동물에서 그리고 모든 뇌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뇌에 과도하게 들어있는 시냅스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어른이 되면 그중 상당량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시냅스 감소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시냅스가 남고 어떤 시냅스가 제거될지는 환경에 따른 경험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이용되는 시냅스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지만 이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거됩니다. 그 중에서 한 예로 생후 3개월이 되면 청각 피질에 있는 시냅스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말은 생후 3개월에서 7, 8개월까지 아기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이 가까워지면서 이 시냅스 가지치기로 인해서 자기 모국어에 있는 소리만 점점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후 1년이 지날 무렵이면 아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전전두엽 피질에서 뉴런마다 2,500개 이상의 시냅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전전두엽 피질에서 일어나는 가지치기가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보다 훨씬 늦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의 시냅스 수는 아동기 초반에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3살이 되어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시냅스는 10대 전반에 걸쳐 계속 감소하다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수가 안정됩니다. 우리 이마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지치기는 청소년기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1980년대 말에 발명된 MRI라는 기계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 이상의 변화가 전전두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청소년 후기에 발병되는 조현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이 모험 성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청소년기의 절정에 이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의 변형계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변형계가 이미 발달해 있는 데다가 위험 행동이 가져다주는 보상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행동과 위험 행동을 자제시키는 전전두엽 피질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걸쳐서 계속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소년기에는 보상과 감정에 예민한 변형계는 이미 발달이 다 되어 있고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는 언제 발달을 멈추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뇌 영역은 저마다의 속도로 발달을 하다가 다른 연령대에서 발달을 멈춘다. 뇌가 발달을 멈추는 정확한 시기는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다. 결국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보통은 대개 40대에 이르러서 발달을 멈춘다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그리고 후기 청소년, 성인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킨 결과 모두 비언어적 추론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후기 청소년 16에서 18세 그리고 성인 18세에서 30세 사이가 최대의 훈련 효과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유형의 인지 기술을 익히려면 후기 청소년까지 기다리는 편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공부에 손을 넣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기를 교육의 중대한 기회 내지는 민감한 시기로 본다면 청소년기 역시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저자는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 이후 멜라토닌은 밤늦게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수많은 10대 청소년이 저녁 늦게까지 졸리지 않는 이유가 된다. 같은 이유로 이른 아침에 등교를 강요하는 것은 10대 아이들에게서 잠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생체 리듬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10대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보다 한국의 조건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청소년기에 뇌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소개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말로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